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노동자 6명이 아직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는데 오늘 안전진단 뒤에 수색 작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아침 북한이 속도와 비행거리를 크게 끌어올린 미사일을 발사하며 엿새 만에 무력 시위에 나선 가운데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1000km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예정대로 오는 3월 금리 인상을 해도 양적 긴축 시점은 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직후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온 뒤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추위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노동자 6명이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밤사이 수색 작업이 멈췄는데 오늘 안전진단 뒤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가 7달 전에 재개발 아파트 붕괴 참사 당시 시공사와 같습니다. 부실공사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콘크리트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린 공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는 6명인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 중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8시 이후로 인명수색은 멈췄습니다. 140m에 달하는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건물 중간에 매달려 있는 붕괴 잔해물이 떨어지는 등 추가 사고 위험 때문입니다.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현재는 지금 진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안전 확보가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수색 여부를 판단 예정입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 100여 가구는 대피한 상황입니다. 무슨 비행기가 가다가 폭발난 줄 알았어요. 우사탕탕탕 하더니 막 아파트 집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급하게 몸만 피한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해줘갖고 잠이 안 된다고 전기도 안 들어가는데 못 데려가서 자고 영수증만 갖고 있으라고. 국토부 등은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거푸집인 갱폼이 무너지면서 난 사고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최명기 교수는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해 추운 겨울 콘크리트가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손상되거나 자재를 나르다 건물과 부딪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7달 전 비슷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지난해 6월 17명 사상자를 냈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였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 등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낮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고 인근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이혜선 기자가 전합니다.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잔해가 전깃줄을 건드리자 불꽃도 튑니다. 외벽은 뜯겨져 나간 모습으로 무너진 구조물이 중간층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심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건물 한개동 23층부터 34층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1층에서 공사를 하던 한 명이 잔해물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붕괴 현장 인근 컨테이너 등에 3명이 갇혀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떨어진 구조물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도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아파트 39층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강범위가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차량 10대 정도 지금 매몰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국은 추가 붕괴 발생이 우려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500여 세대를 대피시켰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인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3월에 금리 인상을 해도 양적 긴축 시점은 좀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그러면은 미국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돈줄을 조이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예정된 스케줄대로 돈줄을 조이되 모든 방법을 올 상반기 안에 쏟아붓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If we see inflation persisting at high levels longer than expected, then we will, if we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over time, we will. We will use our tools to get inflation back.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팬데믹 동안 연준은 국채 같은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왔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죠. 자, 이런 자산 매입을 점점 줄여서 오는 3월까지는 마치고요. 또 현재 0.25%인 기준금리도 이때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들였던 자산, 이 국채를 내놔야 하는데 이거를 양적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하죠. 당초 이것까지 3월에 한꺼번에 이뤄질 줄 알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대차 대조표 축소는 올해 후반부 나중에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시사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사실 그동안 긴축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었는데 파월 의장 말대로라면은 시장에서는 좀 반겼을 만한 소식이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돌출 발언이 없었고 또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확인했다는 차원에서도 시장이 안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 직후에 하락하며 출발을 했지만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온 뒤에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 올랐고 S&P 500 지수는 0.92%, 나스닥은 1.4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아직도 이제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말이죠. 우리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제 경제 회복의 문제가 같이 이제 엮여 있고요. 어쨌든 속도 조절은 조금 이제 한다 하더라도 긴축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The economy has rapidly gained strength despite the ongoing pandemic, giving rise to persistent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and bottlenecks and to elevated inflation. 예,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 급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수 있고 또 지금은 높은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파월 의장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등의 일정도 예정하고 바뀌지 않고 계속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11도를 비롯해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이 매서운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의 수온주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철원 영하 17도를 비롯해 강원 내륙과 경기 북부는 영하 15도 아래로 곤두박질쳤고 서울과 대전 영하 11도, 인천과 청주 영하 10도 등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도 영하 두 자릿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5도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강원 영서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북부와 동부, 충북, 영남 등 중부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 찬 공기가 자리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서울에선 올해 들어 처음 동파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동파 예보제 4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오전까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눈이 오겠고 충남 서해안도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 공기를 몰고 온 대기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강추위는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 세우면서 경제를 말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보편적 복지와 맞닿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 여러 공약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당선 안정권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상대 진영의 지지층을 공략하는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경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이 구상하는 경제 공약들입니다. 황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분야에 대전환 계획을 담은 이재명표 경제 공약입니다. 이재명의 신경제는 대전환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 제도를 만들고 전국에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135조 원을 디지털 전환에 투자해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고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 주도의 성장을 강조했고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낸다. 미래형 인재 양성을 정부가 책임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최근 이 후보가 발표한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천 돌파, 이른바 555 공약의 실행 계획이란 설명입니다.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중도층 외연 확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일부 공약은 임기 내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 목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향할.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JTBC에 이재명의 신경제라는 담론을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인 공약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냐 김대중 전 대통령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는 그간 국민의힘에서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후보의 이런 공약에는 하지만 분명한 재원 마련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은 과거 염색 공장이었던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탈바꿈한 곳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윤 후보는 출산한 부모에게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과 가족, 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의 증가, 소득 분배의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기회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타격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서 낸다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정책들을 시행하려면 재원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선대본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 조정과 초과 세수분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코로나 최전방에 있는 간호사들을 만나 고충을 들었습니다.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닥터 헬기를 현재 7대에서 더 늘리겠다는 공약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어제도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바뀐 분위기가 있었는데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여지를 뒀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JTBC가 중계한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단일화 관련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단일화 원칙 그리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질문이 계속되자 일말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도 국민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국민들이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실 거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다. 안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선 단일화 협상에 응할 거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지금으로선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 판단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야권 이런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이 야권 단일화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며 견제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설 이전까지 지지율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전에 모든 정당은 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자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언급은 안 후보의 상승 기류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에서는 전투기가 떨어져 조종사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비상탈출을 시도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기는 도입한 지 36년 된 F5로 2000년대 들어서 이번까지 12대가 추락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공군은 이번 F5 전투기 추락 당시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2차례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실제로 비상탈출을 시도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기체 노후에 따른 기계 결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1986년에 도입된 36년 된 기체입니다. 전투기 운항 평균 정년인 30년을 이미 6년 넘긴 겁니다. 우리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F5 기종을 처음 들여온 건 1975년입니다. 운행 연도가 늘어나면서 사고는 늘어났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이날까지 총 12대의 F5가 추락했습니다. 현재 공군은 F5 전투기를 80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2030년까지 차례대로 F5의 운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기계 결함 등으로 비슷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노후 기종이 계속 쓰이는 것은 예산 문제와 적정 대수의 기체를 확보해야 하는 제약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한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임시국회 일정부터 잡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드시 실패할 공약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페미니즘을 도구로 지지율을 올려보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콩이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기 승객의 홍콩공항 경유를 오는 15일부터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50여 개국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다음 달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올해 전 세계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거라면서 세계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내려잡았습니다. 앞선 예측보다 0.2%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3.4%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국토부와 LH 직원 같은 공익사업 종사자는 대토 보상 대상에서 앞으로 제외가 됩니다. 토지 보상 제도가 투기 세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대토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토지를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서울에서 거제까지 KTX로 3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일주일째 발이 묶여있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내일 밤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무원 8명을 포함해서 50여 명이 탑승할 예정인데 외교부는 공항 시설 복구가 끝나는 대로 항공기를 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이 귀가 잘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클럽 관계자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여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CCTV 등을 통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창원시의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대 거주자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과 보성, 순천의 갯벌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관광 상품을 전라남도가 만들었습니다. 일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갯벌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한라산의 대표 생물종이자 멸종 위기종인 구상나무가 최근 4년 동안 13,000그루가량이 고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돼서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돼 있었던 뮤지컬을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공연장 안전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예정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투약 대상 등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 설명을 합니다. 화이자 치료제는 내일 국내에 도착을 하고 이르면 바로 다음 날부터 처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허가할지 식약처가 오늘 결정을 하는데요. 허가 결정이 난다면 국내에서 쓰이는 5번째 백신이 됩니다. 국내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외 23개 해운사들이 운임을 담합한 사건에 대해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판단을 합니다. 8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대로 북한이 어제 아침에 미사일을 또 발사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발사 때보다 속도와 비행 거리를 더 끌어올려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북한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애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다고도 했고 1000km를 날았다고 했네요. 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또다시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는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는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가 최종 시험이라고 밝혀 곧 실정 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며 규탄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불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서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5분 정도 항공기 이륙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9.11 테러 당시 발동한 바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북한 미사일 발사에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이 방역 패스에 대해서입니다. 적용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해 말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신청에 대한 결과입니다.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 파급력은 지난주 나온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 결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는 방역 패스가 완화되면 거리두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9시까지 전국에서 3,7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대가 예상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봉쇄 조치를 강화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조치도 오미크론은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네요. 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오미크론의 봉쇄로 대응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봉쇄 조치도 소용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날 2달 안에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걸릴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유미입니다. 파장을 낳은 멸공 관련 발언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북한의 무력 시위 소식 등을 SNS에 올리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해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인터넷에서는 신세계 불매 운동에 구매 운동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송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어제 오전 게시물 2개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를 캡처한 게시물엔 다른 설명 없이 동그라미 2개를 함께 썼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선 멸공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암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소신이 맞다는 걸 강조한 것이란 겁니다. 정 부회장은 또 신세계그룹 불매운동 이미지와 함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러자 불매운동에 정면 대응하려는 것이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게시글을 보면은 이렇게 불매운동 하신 분에 대해서 비꼬는 것 같다고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이 커지자 정 부회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게시물은 삭제하고 불매운동 이미지와 함께 올린 글귀도 누가 업무에 참고하란다로 바꿨습니다. 애초에 회사 직원이 정 부회장 본인에게 보고한 걸 그대로 올린 것이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구를 바꿨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정면 대응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셀프 디스하면서 멸공 절필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한 차례 주가 급락을 겪었는데 또다시 경영자가 논란을 재점화하는 듯한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진짜 심각한 리스크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에선 신세계 불매운동에 맞선 신세계 구매운동까지 나오면서 정 부회장의 멸공 논란이 사회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네, 지난 5일에 이어서 엿새 만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어제 발사를 했죠. 조금 전에 노동신문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식이네요. 전날 미사일 쏘고 다음 날 확인하고. 예. 오늘도 그랬는데 먼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은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5일에는 참관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 개발 중인 무기 체계가 최종 시험을 발사를 해서 사실상 성공을 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 보통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발표를 보면은 최종 시험 발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분명히 성공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그 시험 발사에 참여했던 모든 그런 일꾼들, 북한식 예. 표현이죠, 를 모아넣어서
저희 같이 이제 단체 사진도 찍고 그 예. 축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확인된 내용 중에 더 놀라운 게 북한이 지금 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1000km를 날아갔다고 그랬어요. 지난 5일보다 뭐 우리 군에서도 5일보다 어제 발사한 것이 조금 더 많이 나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관측한 것보다 더 나간 것 같은데요?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어제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은 사거리가 뭐 700km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일단 700km라고 합참에서 발표를 한 것은 탐지를 700km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의 발표가 맞다면 북한은 이번엔 1000km를 날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여기서 핵심은 이제 북한 발표에 납니다만 600km 개선해서 활공 재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이 고도를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게 변칙 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 네. 북한 측이 1000km가 맞다면은 300km를 우리가 놓쳤을 수가 있고 특히 변칙 기동하는 그 부분을 놓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5일날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6일날 우리 군 당국이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바로 6일 만에 이게 마하 10이라는 속도 이거는 우리 군 당국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1000km를 날아갔고 변칙 기동까지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성을 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 군 당국의 평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300km를 놓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탐지를 못하면 요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억제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지금 짚어주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속보가 잠깐 들어왔었는데요. 한 번만 더 보면은요. 지금 울산시의 남구 SK 에너지 저장 장치 공장에서 지금 그 보관동에서 지금 화재가 났다는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6시쯤이었고요. 지금 이제 관할 소방서 인력하고 장비가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지금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그 보관동이 위치한 울산 남구에서는 이번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까 출근 차량은 우회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까지 주민들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지만 화재 규모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연소 확대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은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들 다시 한번 박원권 교수와 지금 짚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5일에 이어서 엿새 만에 다시 두 번째 발사였고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였고요. 근데 그 시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안보리 회의가 열린 직후였단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안보리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안보리 회의의 논의는 이게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뭐 그것에 밝혀지지는 않은데요. 그 결과가 중요하죠. 안보리 회의를 통해서는 보통 그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불법성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장 성명이나 아니면 그 높은 단계에서는 결의안을 통해서 뭐 추가 제재가 나올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거 다 없었습니다. 매번 북한이 이제 중거리, 중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안보리가 소집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것처럼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탄 성명은 있지는 않았죠. 근데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이 안보리에 대한 것을 일종의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유엔 안보리가 열릴 때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금 그런 미사일 도발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에는 그런 얘기는 다 빠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CVID 상당히 이제 이게 북한이 싫어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도 그 이후에 미국은 어제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접근에 전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엔에서 쓰는 공식 언어로는 CVID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할 때 CVID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유엔에서 사용할 때는 CVID라는 표현을 쓰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것을 따라서 쓰고. 근데 다만 미국 정무, 말씀하신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CBID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문 대통령도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대선을 앞둔 시기에 연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일정을 또 보면은요, 다음 달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 있고 4월에는 김일성 주석의 세월이 있고 말이죠. 특히 올해는 주목되는 것이 꺾이는 해, 5년, 10년 이런 주기들을 상당히 이제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 도발이 또 조만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준영, 꺾어지는 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굉장히 중시하죠. 특히 김정은과 김일성의 생일이 그렇게 꺾어지는 해일수록 뭔가 그 자신들의 성취와 업적을 보여줄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이 발사는 이번 발표에도 나왔고 지난번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 9월부터 김여정이 얘기했던 이른바 이중 기준이라는 것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을 갖고 있고 제도화된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은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국방력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그런 자신들의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한 군사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식의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요. 특히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종전선언의 불씨를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고, 또 시점상 이번 달 말이면은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화상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전선언 부분 말이죠. 종전선언 부분은 이미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은 어렵다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것이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는 우리 정부도 베이징 올림픽과 별개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인영 장관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종전선언 문화는 다 만들어졌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여러 형태로 지금 확인이 됐으면 그럼 그 다음 수순으로는 북한을 초청을 해서 이제 종전선언 만들어진 문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는 지난 연말에 했던 북한의 그 8차 그 당 대회 이후에 이제 전원회의, 중앙위 전원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북한의 그 반응을 보고 나서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에게 어떻게 이것을 접근할까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열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글쎄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그런 초청했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북한의 반응이 어떨지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죠. 어쨌든 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이제 미사일을 올해 두 번째로 북한이 발사를 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측했던 것보다 300km가 더 나갔고 1000km를 이제 비행을 했고, 지금 박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관측이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 다시 활공 재도약, 그러니까 북한의 표현으로 활공 재도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측을 놓쳤다는 부분, 오늘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또 이야기가 나올지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박원곤 교수와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과 대전의 기온이 영하 11도, 강원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 남부와 서해안으로는 눈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의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